반갑습니다. 이게 노란색인데 이게 노란색은 좀 녹색이 섞여 있나 봐요. 이게 크로마키를 하려고 하면 노란색이 항상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내일 무섭다. 사실 전 내일은 별로 걱정 안 돼요. 내일은 걱정이 안 되고 내일 이후가 더 걱정돼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시장이죠. 미국의 금요일 시장에서 네 가지 불안 요인이 좀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안 좋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제 글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셨으면 그때 이제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란 치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유가 급등했었죠.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 국채금리 급락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PPI가 올랐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치는 것 같다라는 거였고, 근데 베팅 사이트에 한 120만 불 정도 베팅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이제 트럼프 쪽이나 내부자 쪽에서 아마 베팅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야 이거 이상하다. 아마 주말 사이에 좀 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바로 새벽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좀 공격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서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일단 작전명을 보면 에픽 퓨리였어요. 에픽 퓨리. 뭐라고 해야 되지? 장대한 분노라고 해야 되나? 이 장대한 분노 작전과 함께 미군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동시에 작전을 펼쳤는데, 이스라엘은 로어링 라이언이라고 해서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펼쳤어요. 두 군데가 약간 좀 다른 동향을 펼쳤는데, 요인 암살이나 이쪽은 이스라엘 쪽에서 약간 집중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시설 공격 이런 것들은 시설 공격이라든가 이제 방공망 이쪽 대응은 미국에서 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리스크는 미국에서 피하고 타격, 그러니까 핵심 타격은 이스라엘에서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픽필이었고, 요번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야 이거 낮에 쳤다. 낮에 이게 이렇게 대낮에 공급하는 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처음에 찾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모사드와 그다음에 미국 정보부에서 파악하기를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 시간에 이란의 수뇌부들과 함께 자기의 자택에서 내부 회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고, 미군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번 작전할 때 하메네이를 치려면 다른 데를 먼저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방공호에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이란 쪽에 대규모로 한 수백여 대? 수십여 대 드론을 먼저 띄웠어요. 드론을 띄운 다음에, 드론을 띄우니까 이란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F-15인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전국에 레이더망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 레이더망을 교란시킵니다. 미국이 교란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미국 항공모함에서 이제 순항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다가가요. 여기에 이제 B2 폭격기가 멀리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12,000km를 날라서 이란까지 옵니다. 근데 이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팡 이뤄져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있던 지역에 수백 발의 미사일이 터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초토화되는데, 재밌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정밀 타격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이제 그림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하메네이의 그 저택이잖아요. 그 주변에는 피해가 없어요. 정말 그 저택만 완전히 완벽하게 붕괴된 형상이 보였거든요. 그만큼 미국과 이란의 정보력이라든가 미국과 이란의 어떤 상대방의 전력, 무력화 전력,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때도 베네수엘라가 방공망이 굉장히 탄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서 공격을 펼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진짜 그 당시 공격할 때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과 미군 사상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게 이제 에픽퓨리였던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수백 대의 드론으로 먼저 공격한 척 해가지고 이란의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켰다. 이란에는 S-400과 S-300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제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공망 지키는 게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북한 쪽에서는 니네 방공망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이거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을 친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조금 더 미국의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은 정말 압도적으로 파괴가 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파괴된 게 특히 뭐냐면 미사일 발사 기지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상군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상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만 제어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포대, 북부 지역에 있는 미사일 포대를 중심으로 진짜 엄청난 집중 포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죠. TL이라고 하나?
TL 맞을 텐데 텔이라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거의 한 80% 정도가 파괴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400여 기 정도 되는데 그중에 80%가 무력화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400기 정도, 그리고 자폭드론 1200기가 그냥 지상에서 완파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기지 쪽으로 벙커버스터가 타격을 했고, 해군도 타격을 입었죠. 해군은 함정 9척이 격침이 됐고, 전투기가 한 30여 기.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들었던 F-14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이, 러시아제 미국이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격파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핵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핵심 핵시설에 대해서 물리 타격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이버 전쟁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폭풍 전화를 이미 시장에선 감지했었다라는 것들이 보였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폭격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뭔가 3차 3번에 걸친 협상이 있었고, 물론 이제 틀어졌지만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전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다음 주에 협상을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쳤어요. 이게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드러날 때까지 아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격을 했던 거고, 지금 왜 이란을 쳤냐, 예전부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란을 쳤냐라는 것들을 보면 그만한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내부적인 이제 정치적 이슈가 있죠. 네타냐후가 만약에 여기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깜빵에 가야 되니까 뭔가 업적을 세우거나 아니면 계속 전쟁 위협을 통해서 전시 경제를 계속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좀 치고 싶어 했어요. 이란을 먼저 공격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한번 만류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도 이제 관세 무효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졌기 때문에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격한 게 아닌가. 이건 이제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외부적인 이슈를 본다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밀키웨이에서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를 쳤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원유 수입로의 주요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딱 차단해 버리면 또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투자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원유 수통로도 차단하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앞마당에 어떻게 보면 뭐 군사기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예 차단해 버린 거죠. 여기에 지금 쿠바까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면서 친미 정권이 들어오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그 중심축이라고 했나? 미국에 반하는 중심축이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이 세 개의 국가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약한 고리예요. 왜냐면 러시아나 중국은 정말 건드리면 핵무기에 대한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란은 핵 협상은 하고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핵무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또 이제 그 이란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냐고 본다면, 최근에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격한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 격한 시위의 어떤 배경들을 본다고 하면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환율이. 우리나라로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얼마죠? 1,400원이죠. 근데 이게 불과 뭐 3, 4년 만에 얼마 정도 뛰냐고 본다 그러면 이게 14만 원으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수입 물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치게 날뛰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반감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반감들이 생길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종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감들이 생겼고, 그렇게 이제 환율이 올라갔던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란에 대한 제재도 물론 있긴 했는데, 이란이 프록시 세력이라고 해서 이라크 민병대라든가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후티 반군, 그리고 하마스까지 이런 세력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란 내부에 써야 될 돈들이 돌지 않고, 결국은 이란 내부의 사람들은 비싼 수입 물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레바논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게 이번 시위에서의 어떤 문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이란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러긴 한데 요즘 MZ 세대들이, 저는 M이니까 M 빼고 잘파 세대들이 G 세대랑 알파 세대, 잘파 세대들이 종교를 잘 안 믿는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를 가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글로벌적으로도 종교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G세대, 이란은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근데 그 세대들은 과거에 이제 종교 기반의 어떤 이란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불만도 굉장히 있었고, 이미 이란 내에서도 뭐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뭐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그런 변화가 있던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반발들이 나왔다. 근데 이런 강한 반발들이 나온 상황을 트럼프는 이용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이때 이용하면 기존에는 종교 기반 신정 정치니까 기존의 다른 정치 체제와는 다르죠. 베네수엘라와는 또 달라요. 독재 그냥 일반 독재와는 신정 정치 체제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광신도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시그널이니까 친미 정권을 들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가져왔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아까 이란이 프락시 세력들, 대리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마스가 괴멸됐죠, 거의.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 이스라엘 한번 때렸다가 거의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헤즈볼라도 작년에 초토화됐던 거 기억나세요? 헤즈볼라 그 무전기 사건 기억나세요? 이 무전기마다 정말 몇 년 동안 심어놓은 무전기에 폭탄 들어있어가지고 순식간에 헤즈볼라 수뇌부 다 날려버리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레바논 헤즈볼라도 지금 상태가 완전 맛이 갔어요.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시아벨트라고 하면 여기 지도가 없어가지고 시아벨트라고 하면 보시면 여기 이란이 이렇게 있고,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고, 그다음 시리아, 그다음에 시리아 안쪽에 약간 레바논, 그다음 밑에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부터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시아벨트라고 했었는데 그 시아벨트가 거의 무너져 버렸죠.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라크 민병대가 문명 존재하긴 하지만 이라크의 현재 정권은 친미 쪽으로 좀 바뀌었죠, 많이. 왜냐하면 후세인 죽고 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친미 정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지중해 동부에 지금 포드 항공전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게 어디를 지나갔냐면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상공을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라크도 영공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시아벨트는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무너졌다라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프록시 세력들이 약하다 그러면 그 세력들이 같이 공격해주는 것도 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란을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란이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제가 이제 내일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처음에 한 12%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유가가 그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일본이 1.5%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중에 조금 미국 선물이 한 2%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타이밍에 F15,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F15가 추락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F15가 몇 대가 추락을 하면서 미군 조종사들이 이제 구출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면 쿠웨이트에서 5인 사격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전투기와 방공망이 동시에 작동을 하면 아군에 대한 5인 사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5인 사격 같다. 근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 한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결과는 안 나올 테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다시 안정되면서 미국 선물도 반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양치기 소년 효과 같은데, 옛날에 뭐 이런 치고 뭐 불거져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친 거 이걸 제외하고 나면 시장에 길게 엄청난 영향을 준 적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평가고, 여기에 이란 수뇌부를 효율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란이 친미 정권으로 바뀌면 이제는 이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다라 거 같다 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은 저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워낙 밀사에 대한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아프가니스탄은 그거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 그 침공했던 그 큰 나라들 모두 실패한 거 아세요? 러시아도 실패했고 미국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대제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공략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아프가니스탄을 제대로 점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산악지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갈 때 완전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공략한 사례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뭐 장악하는 것 같다가도 다 쫓겨납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인데, 이란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땅도 훨씬 넓죠.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근데 이란의 땅이 정말 농경 가능 지역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산악지형이거든요. 미사일 발사 기지도 전부 다 막 산에 있고, 그리고 핵시설 같은 경우는 화강암 밑에 엄청난 화강암 지대 밑에 이제 지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안 뚫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B2 폭격기가 뚫리긴 했죠. 어쨌든 그런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지상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진짜 수십만 명의 장병이 투입이 돼야 되고 정말 몇천 명 이상의 미군 장병이 죽어야 됩니다. 이걸 점령하려면. 그래도 점령이 쉽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상군 투입이 없으면 공중전만으로는 이란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중전을 때려박는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코소보 사태, 1999년에 코소보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르비아가 코소비아를 병합을 하면서 그 코소보 지역을 압박한다고 했나? 어쨌든 겁박한다고 했나?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서 세르비아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공중전으로 폭격을 처음에 막 했어요. 그래서 나토에서 공중전 우리 성과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 뭐 결과를 알고 보니까 뭐 디코이라고 해서 이제 뭐죠?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디코이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타격한 게 많았어요. 가짜. 그래서 근데 물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그때보다 이제 전자전 이런 표적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발달했으니까 그때와는 다르긴 하겠지만 절대 공중전만으로는 그 나라를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잔존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란을 바치는 게 만약에 이란의 단순한 군대라고 한다면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 정권이 항복을 하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란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건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그 정부군은 따로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목적은 종교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슬람을 수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문제가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성전에 나설 경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랬을 때 전 세계로 동시다발적인 테러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 2주 내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 지금 이제 미사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제 자기들은 성전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침탈당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했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 행동을 옮기는 게 좀 무섭긴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때렸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가 시장에서 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은 걱정은 크게 하지는 않고 있고 한 2주 내에 3월 한 중순 정도까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고서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신정체제가 생각보다 좀 견고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그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만약에 무너지고 갑자기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최고 독재자가 무너지면서 그 정권 자체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이번에 보셨죠? 이란의 그 40여 명의 위에 이제 상위권 권력층들이 암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금세 이제 이런 그 체제를 복구하고 있는데 이게 그 유고할 때 누군가가 유고할 때 누가 다시 있고 그거를 체제를 정비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이 돼 있어요. 1인 독재가 물론 오래 이어지긴 했지만 신정체제 기반으로 해서 단순한 독재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베네수엘라처럼 대통령 딱 잡혀갔다고 해서 그렇게 정권이 금방 이제 미국에 침미하면서 형님 제가 말 듣겠습니다. 이렇게 갈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또 종교가 엮여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섭다라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게 일단 먼저였을 거예요. 외부에 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거. 근데 그 리더십을 강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첫날 바로 하메네이를 죽였죠. 하메네이를 죽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적인 힘이 전 세계에 보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전략적인 그런 파워, 미국의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미사일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었어요. 구형 미사일은 액체 기반이었는데 신형 미사일은 고체 기반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화력들의 탄도 미사일이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럽 지역이라든가 이제 길게 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이제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기술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맞다.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 이란 내에서 계속 축적이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2005년 6월에 이스라엘 방공망이 웬만하면 다 막았는데 몇 개 못 막은 게 있어요. 그게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 대기권 밖으로 나가다 퉁 떨어지는 거. 그 힘으로 그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 탄도미사일은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축적된다? 대규모로 축적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핵탄두까지 실을 기술까지 된다? 핵탄두까지 우라늄 농축으로 핵탄두 만들고 거기 실을 기술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자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락시 전쟁이라고 해서 그 이란은 대리 세력을 이용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의 핵 과학자라든가 지도자를 계속 암살하면서 핵 기술이 개발되는 걸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쳐버린 거죠. 아예 미국과 손잡고 아예 이렇게 쳐버린 거죠.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비대칭 보복. 비대칭 보복이 지금은 가장 큰 우려가 된다. 방공망이 이스라엘도 약간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디코이로 다시 한번 방공망을 소진한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이란이 재정비하고 나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전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 영국이랑 독일이 지금 참전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 보면 중동연합이 이란에 대한 대응, 우리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들이 쿠웨이트 공격받았죠. 요르단,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나라들도 이란을 좀 공격할 것 같다. 근데 이 나라 대상으로 해서 테러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이란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중동과는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중동은 아랍계고 그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계라서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 이란을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이란과의 어떤 한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종교 같은 경우에도 시아와 순니파로 많이 나뉘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긴 한데 민족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란을 같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가장 위협이 되는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거는 3척,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가 된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적으로 타격은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중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로 타격은 아닌데, 에너지가 크게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 한국 원유 수입의 한 70%, 그리고 저기 뭐죠? LNG 천연가스 수입의 25% 정도가 중동 쪽이거든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원유 재고량은 한 90일 정도? 그다음에 LNG 재고량은 한 9일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LNG는 다른 쪽에서 수입할 수 있으니까 9일이라고 하더라도 큰 뭐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일본 원유 수입의 90%가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단에 대한 위험이 좀 굉장히 크다. 현재 그 마린 트래픽을 살펴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을 지나는 배가 이란 배, 그다음에 중국 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호르무즈, 제 얼굴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오만 앞에 바다에 있고, 그다음에 UAE 앞에 이렇게 대거 대기하고 있거든요. 공해상에서 대기하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란 내부에서 조금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됐으니까 지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이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시장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의외로 이란이 쪼개지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뭐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권력이 파편화되면서 전쟁이 오히려 더 일상화되거든요. 테러와 전쟁이 훨씬 더 일상화되는데, 이란의 한 60%가 페르시안이고 40%가 소수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이 독립을 요구한다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수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다른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유협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쪽도 소수민족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운동들이 일어날까봐 요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통제 불능이 되면 대규모 난민이 양산이 됩니다. 여기에 첨단 무기들, 이란에서 지금 개발한 첨단 무기들이 테러 집단 쪽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테러 집단의 세력이 강화되면 전체적으로 중동의 어떤 정세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존재하고, 또 이란이 쪼개지고 그랬을 때 이란 혁명 수비라든가, 그러니까 힘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큰 무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 해적이 된다 그랬을 때, 이때는 소말리아를 능가하는 세상 최악의 해적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게 좀 지금 정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좀 부담인데,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최종 목표, 미국과 이스라엘 최종 목표는 아마 친미 정권 수립일 텐데,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권 몰아내고 나서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장면 내각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불안정한 시국 상황에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했잖아요. 이게 이란은 야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괴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 바깥에서 반체제 운동을 벌였던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왕당파. 그러니까 예전에 팔라비 왕조가 있었잖아요. 1979년에 호메이니 혁명으로 인해서 외부로 축출됐던 팔라비 왕조가 있는데, 팔라비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이란 바깥에서 반체제 운동, 이란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마리암 라자비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어요. 이 분이 이제 이게 무자헤딘이 무장단체의 유학일 텐데, 무자헤딘의 무장단체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거든요. 이 분이 또 바깥에서 반정부 운동을 펼치고 있었죠. 반이란 정부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두 사람 사이도 사이가 안 좋고, 또 마리암 라자비는 지금 서방 세력에선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아까도 무장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까지 미국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평가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마리암 라자비의 무장 세력이 이라크 편을 들어서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내부의 지지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란 내부 시위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위자들은 왕당파를 일단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서 팔라비를 일단 복귀시키고, 팔라비도 내가 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걸 믿자. 그래서 팔라비를 일단 내세워서 일단은 그 핵심 90점을 만든 다음에 이란 정권을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민주 정권을 수립해서 이란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퀘스천 마크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란 혁명 수비대 쪽에서 아마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한 달 정도 공격한다고 얘기 나오는 게, 아마도 혁명 수비대의 어떤 그 세력을 최대한 축소시켜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어떤 혁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공격들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압도적인 무력을 통해서 이란의 수장을 제거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안도하고 있긴 한데, 분명히 불씨가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은 너무 걱정하면서 막 팔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세게 나와준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을 조금 챙겨두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 아직은 불씨가 잔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한 내용은 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있고, 북한 물어보셨죠? 북한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이번에 수상 실패했고, 그럼 자기 업적을 드러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보여될 건 글로벌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던, 지금 남은 건 이제 이라크, 이란, 북한 중에서 이라크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이란도 일단 수장 제거했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일 동안 공격을 통해서 뭐 바꾸려고 하겠죠.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북한 쪽으로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을 공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공격했을 때 실익이 별로 없어요. 이란은 원유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했을 때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데, 북한을 공격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잘못 도발했다가 남한의 어떤 생산시설에 타격을 만약에 입게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마스가 이런 것들, 조선 이런 거, 그다음에 원전 이런 협력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북한을 도발해서 뭔가 자극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 공격이 아니고 다음 수순을 북한이라고 봤던 건 북한과의 협상.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란 치고 베네수엘라 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협상장에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니까,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 드는 게 뭐냐면,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드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드론전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드론전 교리의 그 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드론 활용하는 전략들을 발전시켰어요. 이스라엘도 그걸 보고 참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의 동태를 보면 위성과 그 정찰 드론이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란이 공격을 하려면 어쨌든 뭔가 문을 열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오거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서. 아무리 넓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위성을 계속해서 감시하라고,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타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발사를 하기 전에 발사해야지 하다가 다 죽는 거야 지금. 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AL이라고 해서 그 이동식 발사대가 어기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80%가 요격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 입장에서 무기가 물론 있긴 한데 이거를 쏘기 전에 아마 핵이 북한에 터질걸요? 저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다.